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200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현재 이제 14년 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14년. 예, 주로 이제 정치조사랑 공공조사 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는 꽤 좀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인지도가 있는 회사고, 정치권에서 최초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동향과 전망이라는 그 정치정보 리포트지를 발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인지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 여론조사 기관 하면은 당연히 네네. 이제 그 KSOI 예.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도 이제 많이 하고 또 갤럽 리얼미터들 네. 많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조사 방식들이 조금 달라서 네. 갤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보수층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듯한 그리고 네. 리얼미터랑 KSOI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좀 호의적인 결과들을 그런 수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그 유선 무선 비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각 기관들이 언론사랑 공동조사 할 때 그 예. 언론사 이미지가 좀 투영되는 면도 있고 그렇고 뭐 예, 질문 네네네, 방식이나 질문 그 방식이나. 월딩을 어떻게 그렇죠. 했는지 그 각 기관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그 응답자들의 바이어스가 조금 형성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주로 어떤 언론 매체와 많이 하시죠? 저희는 지금 JTBC랑 지난번 아, 그 대선 기간에는 JTBC. 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그 20대 총선 때도 네, 많은 우리 후보들에 예. 대한 여론조사도 해보셨겠어요. 지난 2016년에 네. 예,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이잖아요. 네네.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역시 듣보남이야. 알았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전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될 줄 알았죠.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 죄송합니다. 예. 그걸 근데 여쭤보실 것 듣보잡 같아갖고. 역시 듣보잡. 네, 아직 멀었어 제가. 왜 이렇게 네. 자기 비하적이나. 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아니, 근데 김영호 의원님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 오래 활동하고. 매번 떨어지는 놈으로. 네. 그 지역이 워낙 어려운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그때 뭐 예, 그렇죠. 예. 좀 어려웠죠. 그 저의 당선은 그래도 저 여론 전문기관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웠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꽤 이변이었다. 네네.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기관들이 점점 바빠질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조사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컨설팅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선거 컨설팅을 하는 기관들은 이제 좀 바쁘죠. 바쁘죠. 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일 텐데 네네. 전 여론조사를 안 봐도 제가 그냥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그렇죠. 지금 칭찬받고 잘하고 있다. 네. 사실 그냥 실감이 나거든요.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 좋아졌다. 박근혜 때랑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어쩌면 저렇게 탈권위적으로 민생 행보를 잘하느냐. 이게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보는 거 느끼는 거와 네, 확실히 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계낸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게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요새 유행하는 말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역대 대통령이 보면 취임하고 반짝 여론이 고공행진을 하죠. 막 네. 80%, 70% 하다가 그 긴 시간은 못 버텨요. 그러다 몇 달 있다 이제 갑자기 네. 급락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6개월 가까이 고공행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뭘까요? 보통 네. 그 허니문 기간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많이 보내시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 고공행진 거의 지금 저희 10월 13일 14일 날 했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79.5%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어떤 비리 연루설이 있어서 네. 70대 초반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70%대가 지금 6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의 어떤 든든한 백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의 기저에는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을 이뤄낸 국민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항상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다가 그 거품이 금방 빠지는 이유가 이제 어느 대통령이든 취임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이제 원전 네네. 또 부동산 대책, 뭐 최저임금제 네네. 이걸 쭉 이제 털어놓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엔 수혜자도 있고 네, 또 그렇죠. 피해 보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이제 국론이 분열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많은 정말 굵직굵직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정말 그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국민들이 현재는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더 하는 거를 지켜보고 워낙 그 탄핵이라는 그 촛불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일을 지금 치러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이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그 멜라니아 여사가 네. 굉장히 그 웃지를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굉장히 그 좀 친근하면서 큰 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멜라니아 여사를 굉장히 밝게, 따뜻하게. 예, 그렇죠. 따뜻하게 웃게 예, 이번에 만들어주셨거든요. 그 녹지원을 같이 산책하면서 네네네. 굉장히 그 살가운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네. 고충,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동병상련도 같이 나누신 것 같고, 저도 그 청와대의 그 오찬 여성 의원들 네. 그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아 정말로 이렇게 정감 어린 그런 말씀과 이런 제스처와 수탈하시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진정성이 느껴져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네.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멜라니아가 빵 터졌잖아요. 그 사진이 많이 났잖아요. 그때 거기 있었던 그 여학생들의 어떤 그 환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식 외교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요즘 이제 급식 뭐라고 하잖아요. 네. 걔네들이 그 약간 고고하고 잘 웃지 않는 그 멜라니아를 웃게 만든 네.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한 외교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해서 급식 외교 그런 급식 표현들도 외교. 굉장히 일부 재밌었습니다. 때도 급식 얘기를 했는데 아 그때 또 다른 완전 다른 맥락에서 급식이죠. 예. 네. 특히 이제 그 김정희 여사께서 취임 초에 그 라면 먹고 가세요 굉장히 네, 히트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삼 전과라든지 화채라든지 이 음식을 소재로 한 그 식사 외교 네. 그런 걸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이전 영부인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 그래서 사진 보셨어요? 네. 그 곡감 이렇게 말리는 네네네. 데서 네.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신 모습인데 아 정말 고즈넉하고 그 사진만 봐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서당캐 초창기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유권자시잖아요. 아, 네. 근데 우리 김정수 여사님이 저 당선되고 이제 당선 인사 다니는데 저를 그 2층 빌라에서 네, 네, 네. 뭐 이거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전 통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안녕하세요 했더니 축하해요 김용호 씨 하면서 이제 통장님 그랬더니 나 문재인 부인이에요. 이제 이런 아주 근데 그때도 너무 소탈하고 이렇게 딱 뵀는데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분이다. 그리고 꾸밈이 없다. 네. 유쾌하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제 취임하시고 청와대 가실 때 이제 배웅하는데도 참 우리 홍은 이동의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네 분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네.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론조사로 볼 때는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겠죠? 그 아직은 이제 관련 조사가 좀 진행되지 않았고 아직 안 됐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 2, 3일 정도 뒤에 여론이 형성되는데 보통 이런 외교 사안과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에게는 이제 힘을 드리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평가를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체감하는 것, 직관으로 느껴지는 게 거의 그 수치랑 일치하잖아요. 근데 제 직감도 그렇습니다. 3 내지 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국회 연설 때 한 3분의 2 정도 가량의 시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계속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언론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는 길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북한에 대한 어떤 원색적인 그런 비판보다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했잖아요. 굉장히 마일드하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 외교부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교적인 성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일본에 갔을 때 아베랑 골프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님은 골프를 안 치셔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처음에 살짝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아베가 골프를 같이 쳐서 얻은 게 없어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자 떨어졌다가 막 예, 그 벙커에만 계속 공이 가가지고 보통은 이제 골프에서는 그 주빈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공을 그렇죠. 보내서 호젓하게 가면서 이제 어떤 담소를 나누는 건데 이 일본 골프 선수하고 계속 같이 다니고 트럼프는 거기는 이제 그랑 같은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는 아베는 계속 벙커만 쫓아다니면서 벙커에서 한번 미끄러지는 그 영상 때문에 완전히 다 우리 그 폭소가 터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골프를 통해서 얻은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가 훨씬 더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장면들을 많이 낸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트럼프 방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기가 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주로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국회 연설 때도 직접 네, 원고를 마지막에 바꾸느라고 늦었잖아요. 혹자들은 돌출 발언을 할 맞아요. 것이다. 네. 또 누구는 또 안정된 발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막 예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FTA 재논의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한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이제 한미 교역에 그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데 네. 앞으로 이 적자를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늘려가면서 그 적자 폭을 좀 메꾸겠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SNS에다가 글을 좀 올렸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은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은 한반도가 좀 더 긴장된 상태로 가지 않겠는가. 우리 5천만 국민은 정말 평화, 미국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고, 정말 국빈으로서 오신 걸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정부는 환영했고, 잘 돌아가셨는데, 제가 SNS에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조금, 우리 국민들의 직접 평화를 외치는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그냥 평화로운 캠페인인 거죠. 그래서 직접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평화를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조금만 한번 들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워낙 그 의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세계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뭐 의전뿐만 아니라 경호도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는 더 그 빈틈없이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을 대통령이 좀 그런 경호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좀 자유로운 표현을 못한 게 좀 아쉽다.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SNS에 썼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말 수천 개의 우리 지지자분들이 보내준 글인데 정말 겸허히 받아들였고 제가 죄송하다는 표현도 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좋든 싫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이 경호 좀 과한 경호라는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저를 질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거 다 뭐 100% 수용하고 제가 뭐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데 제 본 마음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그 메시지를 좀 트럼프 대통령도 잘 직접 그 메시지를 잘 우리 국민이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지자들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해가 있으셨다라면 예, 다시 충분히 한번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고요. 예. 조금 더 신중한 SNS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미국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그 성격이 좀 약간 계속 어긋나는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나라는 또 이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 이런 엇갈림이 계속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25년 만의 방안이고 네. 그 전체적인 그 모습이 굉장히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른 정부였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어서 굉장히 그 대통령 지지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 보여집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았죠. 네,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네. 정말 이제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드 문제도 그 정말 그 완전히 외교도 정말 패착 상태였고 그런데 하나하나 정말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저도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드 얘기 나오니까 그 자유한국당 지금 중국 관계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뭐 정말 우리 정부가 잘해서 좀 중국 관계를 잘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야, 자유한국당은 정말 후한무치한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중국에 국월 외교했다. 그런 네.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정당 지지도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거기 뭐 10%대 초반이죠 아직.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뭐 반농이지만 저는 그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계속 가야 한다. 네, 전 홍준표 대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아 먹어야 한다. 네, 또 이런 예. 얘기 또 잘못하면 또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욕 먹어요. 네. 그 자. 자유한국당 네네. 지금 지지율이 거의 뭐 큰 변화 없죠? 지지율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네. 지금 10%대 약간 중후반대 중후반까지 갔나요? 예, 예. 초반은 왜냐면- 벗어났나요? 네, 조금씩 계속 결집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결집이 네.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네. 일부 마지막 때 저도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네. 그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네.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예. 저희가 10월 네. 13일에서 14일간 이틀 동안 조사를 했었고요. 이제 그 정치조사는 이거 꼭 그 표본오차를 밝히게 되어 그렇죠. 있어서 예. 네. 1034명을 조사했고 95% 신뢰 구간에서 3.0%포인트 오차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적폐청산 논란과 관련해서 그 공감도를 좀 조사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한다. 이게 72.7%로 아. 10명 중 7명은 압도적이네요. 예,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 더 관심이 있는 게 지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인데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명박 적폐청산에 대통령. 있어서 어떤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네.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77.0%가 어우. 공감을 그 적폐청산에 더 높네. 대한 공감도보다 더 높으네요. 더 높아. 더 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4대강과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지시했다라는 것이 나와서 근데 그런 게 이게 10월달에 조사했지만 이미 이제 시민들이나 유권자분들은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여론조사가 77%. 네네. 예? 해야 된다가 네. 네네. 무상급식 근데 드셔야겠네요. 요 10월 중순 이후에 네. 더 많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잖아요. 네네. 더 올랐겠죠? 예, 그랬을 음. 거로 보여지는데 네. 아직 그거와 관련된 조사는 지금 나온 건 없고요. 네. 예. 네. 그 최근 적폐 수사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적폐 네. 수사 대상 중에 이제 두 분이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네네. 근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이제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여론조사의 영향이 네. 각 정당에도 미칠 수 있고 또 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그 예. 평가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젊은 검사가 자살을 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애도를 표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 이 수사가 들어간 게 수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담당 검사로서 심리적 압박감을 가졌겠지만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적폐청산 논란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적폐청산이 그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 의견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검사의 그 자살 건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 보복으로 이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지역에 강연들 다니시는데 우리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강의 다니시거든요. 김경수 의원이나 안희정 지사가 지역 순회 강의 다니시면서 네. 이제 주로 하시는 말이 국가 권력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셔서 이게 당분간은 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 너무나 정도 많고 막 온종주의가 많다 보니까 네. 아까 일부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일제도 청산 못했어. 예? 군사 독재도 단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다들 불쌍한 거야. 아유 그냥 봐주자래서 아 진짜 이 박근혜 정부 이 적폐도 또 온종주의로 용서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역사가 되면은요. 네.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네.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정말 그 역사와 단절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대다수의 국민은 아직은 공감하고 있지 않으신데 그 반면에 이제 약간 구구라든지 보수 성향의 그 분들은 결집의 이유를 만들어준 어떤 프레임이기는 해요. 이 정치 보복 프레임. 네, 좀 아마 예의주시하긴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결집하는 분들이 네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제 잔재들, 군사 독재 후손들, 네.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결집하게 돼 있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은 없습니다. 사실 감정 없고 그냥 진실을 밝혀내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보고요. 최근에 바른정당의 분당이 이제 야권발 정계 개편을 촉발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 바른정당 사태, 네.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당 지지율은 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바른정당이 올해 1월에 창당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한 10%대 내외 그 지지율을 갖고서 안착했죠? 네. 네.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나 6% 정도, 절반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문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일 날 이제 전대가 개최가 되는데 네. 그 전대가 개최가 되고 나서도 지금 추가적인 탈당이 이어진다면 네. 거의 1, 2%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가 어려워요. 언론 보도에서 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1차 탈당하고 네네네. 또 2차 탈당하게 되면 또 우리 국민들의 특성 있잖아요. 아, 불쌍하다. 아, 저놈들 너무 불쌍해. 자유한국당이 나쁜 놈들이 저놈들은 그래 덜 나쁜 놈들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지지율이 반짝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네. 지금 너무 그러니까 분열이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력이 뭔가 이렇게 좀 추진력을 갖고 뭔가 잘해보겠다라는 어떤 자기 결단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데 추락하는 그게- 타이타닉. 네. 그게 침몰하는 타이타닉. 침몰하는 네. 타이타닉에도 우리가 이거를 꼭 해보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미미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는 쥐새끼가 살아남잖아요. 지새끼. 네. 쥐가 누구라고는 안 하는데. 예. 그 바른정당뿐 아니라 이제 국민의당 그 여파로 국민의당도 좀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 호남 기반 의원들하고 이제 안철수 사이에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 네. 그런 정계 개편 글쎄 국민의당은 어떻게 예우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의당도 처음에는 지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정당 지지율이 한 20% 가까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쭉쭉 빠져서 거의 바른정당하고 비슷한 5%나 6% 정도. 그냥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뭐 다 비슷비슷하죠. 네네, 거의 뭐 5%, 네, 돌아가면서 4%, 꼴찌하던데. 6%.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호남에서 이전처럼 이렇게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은 하거든요. 근데 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것이냐, 그거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자기 국민의당 전대할 때는 본인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대표가 되니까는 외부에서 영입을 하겠다고 또 말을 바꾸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 네네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나오면
된다? 떨어진다? 그거는 저희가 오늘 전제로 보셔야지. 네. 오늘 전제로 볼 때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수도권은 가능성이 아무래도 그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지금 분위기로는 네, 안철수 대표가 네. 서울시장에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럼 망신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좀 명분을 갖고 부산이나 네네. 예? 예, 뭐 경남 부산시장 출마설도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죠. 어차피 떨어질 거 그냥 진짜 안 되는 곳 가가지고 국민이 안 되는 곳에서 참 열심히 했다가 평균 듣는 게 낫지. 서울시장 나왔다가 망신 나오는 것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당사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그건 어떻게 안철수한테 물어봐. 네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안철수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대표가 얘기해요. 저는 안철수 대표 서울에서 나오나 부산에서 나오나 도찐개찐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네. 주목도가 서울이 내년에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져서 이제 참패당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 근데 도찐개찐. 네네. 서울은 뭐 만약에 낙선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네네. 명분도 특별히 없죠. 그렇죠. 네. 험지에서 낙선할 경우에는 뭐 동정 내지 네. 뭐 하나의 어떤 장수로서의 네. 결연함도 있는데 장렬하게 네, 전사했다. 네, 그렇죠. 뭐 안철수 대표가 그건 결정할 문제지 뭐 사실 우리가 깊게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네. 변수가 있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네. 그 새 인물을 분명히 찾아낼 것이거든요. 새 인물을 찾아낼 것 같아요. 어디? 서울에서요? 예, 부산에서? 서울시장 예, 예. 쪽에서 찾아낼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물밑에서 얘기되는 거는 홍정욱 그 전 의원 네. 있잖아요. 네. 그분을 자꾸 접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황은 아닌가요? 황이 아니고 이제 홍정욱. 홍정 젊은 피로. 전 의원은 저랑 베이징 대학교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살았는데 네. 잘생겼죠. 근데 아니 황은 좀 지금 아닌 것 황 됐어요, 같고요. 황되고. 근데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보면 새 인물이 나오게 되면 안철수 지금 대표가 그걸 밀어주는 선거연합 형태로 또 갈 수도 선택을 하죠. 자유한국당이랑. 네네 그런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를 상상력을 해보는 발휘할 수 거죠. 있죠. 예, 예. 그러나 홍정욱 그 전 의원이 뭐 유능한 분이라는 평은 있지만 글쎄요 이런 어떤 어떤 조직을 이끌어본 서울시를 맡기에는 검증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일단은 헤럴드 경제 네. 그 회장을 지금도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헤럴드 경제 그거랑 회장이었죠. 서울시는 네. 급이 좀 다르죠. 급이 다른데 다르죠. 예. 뭐 의원은 한번 했죠. 의원은 네, 한번 한번 했지만 했죠. 뭐 작은 그게 또 그런 안철수 의원 지역이었던 것 같아. 노원. 아 그랬나요? 네, 아, 그런 노원, 것 같네요. 노원, 네네 노원. 맞습니다. 그 노회찬 네네, 대표를 맞아요. 아주 신승했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야 그러면 뭐 노원구에서 뭐 그리고 노회찬 대표는 서울은 못 나오시겠구나. 지역구가 그쪽이시니까. 창원이니까. 하여튼 서울시장 후보가 우리 당내에서도 네, 네. 굉장히 큰 그 관심거리지만 우리 당내 이제 장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죠. 네. 그러고 나서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 장수를 이길 만한 사람은 아직은 없어. 예, 저는 지선이 빨리 코앞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거의 7개월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네네. 아까 참 그 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저희는 잘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냥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 갈아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현재 정당 지지율 가지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에 이제 광역 단체장 17개 기준으로 볼 때 네. 한 11개에서 14개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네, 아주 저조해. 11개에서 14개. 경기지사 누가 있죠? 우리 당? 경기지사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전해철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또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야. 양기대 항상 이재명을 대는데 전해철을 먼저 대. 네, 전해철. 워낙 이재명 의원이 많이 알려져. 전해철 의원과 뭐 특수한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해철 의원님이 섭섭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재명 시장이 워낙 지금 인지도 높아서 네, 네. 어디 이렇게 여론조사를 자꾸 이제 이재명 시장에만 초점을 두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해철 의원님이 잘 우리가 좀 근데 분위기를 못 우리는 띄워주는 거야. 근데 딱 전해철 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돼도 네. 물론 이제 남경필 지사 또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경기도 갖고 와야 되고 인천도 갖고 올 가능성이 높고 부산도 갖고 오고 그러면 우리가 11개에서 14개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근데- 선거가 지금 끝날 그렇죠. 때까지 선거가 예, 끝날 끝날 때까지 때까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해야지 더 우리가 너무 막 하면 또 이 거품 쫙 빠져서 안 돼요. 네, 아주 굉장히 생각보다 더 전략가신데. 그러면 이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정도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네.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고 네, 텃밭이니까요. 충청도 사실 저희 당이 많이 좀 지지층이 그쵸. 좋아졌습니다. 많이 이제 많이 늘어 좋아졌죠. 확대됐어요. 네네네. 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 당원이 많이 가입된 지역으로 충청도를 뽑더라고요. 네. 네. 호남권은 지난 총선에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돌풍 때문에 네네. 저희 당이 아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봐야죠. 더불어민주당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복당 신청을 네. 국민의당으로 가셨던 분들이 또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국민의당 그렇죠.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네. 지방선거 후보들 좀 있어요. 그때 국민의당 후보들이 없나 봐. 그렇죠. 이게 잘 되는 집은 막 줄 쓰거든. 근데 네.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나 봐요, 분위기가. 그렇죠. 사실 저희가 호남에 참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당 지도부도 그렇죠. 그렇고 네. 또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참 많이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호남 민심 많이 돌려놔서요. 예. 네. 그 야권의 정계 개편이나 선거 연대가 네네. 그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정계 개편까지 큰 태풍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게 큰 정계 개편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선거 연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뭐 국민의당은 지금 필사적이거든요. 네. 이겨야 되니까 한 군데라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연대가 되면은 현재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이 계속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 한 20% 그러니까 그 현재 야당을 진보당, 정의당 빼고 다 합치면은 그래도 20에서 25%는 넘어가는 수준까지 결집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이 낮고,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이완이 되고 저쪽이 결집이 되고 투표율이 낮은 상황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건데. 이제 특히 지난번 그 대선 득표율에서 4대 2대 2 구조로 나타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 뭐, 이제 인천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들은 또 의외의 또 승부수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로. 네. 아, 그렇네요. 끝까지 정말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는데,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치공학적인 선거 연대 이거를 좀 곱지 않게 보는 시선 그건 그런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 선거 연대도 그러니까 왜 좀 저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냐면 네네. 우선은 이제 그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과 네. 이중대 바른정당 아니에요. 네네. 근데 국민의당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적폐 세력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대규모의 어떤 이동이 생기려 그러면 이 3당 합당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당의 모든 기반은 호남이란 말이죠. 그쵸. 네. 적폐 이중대뿐만 아니라 일중대로 손 잡는 순간에 국민의당은 그냥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호남에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적폐 일중대 이중대와는 연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와 호남권 중진들 간의 갈등이 네. 생긴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호남 정서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호남 정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분석이지만 네네. 첫째는 80년도나 70년도 유신의 독재에 저항했든지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은 호남의 정서를 잘 알아요. 네. 왜냐하면 항상 민주주의의 그 성지. 성지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제로 호남에 출생을 한 사람들이 호남 정서를 잘 알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두 가지를 다 못 갖고 있거든.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호남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정서, 어떤 호남이 굉장히 깨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특히 광주가 근데 그런 정서를 못 읽고 있어서 호남 중심의 의원들과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뭐 능수능란한 정치인이니까 네네네. 네. 안철수 대표를 그냥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만지작 하시나 봐요. 박지원 대표는 사실 안철수 대표의 모든 수를 읽을 거예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 정치도 네. 서로 좀 정치를 잘 아는 사람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그건 잘 안 되는 거지. 예측대로 안 되는 거지. 보긴 보는데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원칙 갖고 막 뭐 개인 행동하면 그건 상상치도 못하는 또 특히 벤처 사업가이기 때문에 네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아이디어나 그런 좀 순발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박지원 대표가 예측 못할 거예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전망하는 데서 가장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통령 힘 실어주기 선거예요. 기본 프레임 자체가 대통령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 기준이 그 지점이고요. 근데 야당은 중간평가. 근데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간평가도 안 그러니까 되겠네. 그게 좀 잘못된 지금 이제 그 일종의 그것도 그 프레임이에요. 야당에서 쓰고 있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 중간평가 프레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중간평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2020년이 중간평가죠. 근데 예, 예. 분명히 중간평가 얘기했고. 왜냐면 계속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번 국정감사 아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적폐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야 5개월밖에 안 된 정부를 무슨 적폐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쪽이 좀 지금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네, 자꾸 그 말도 안 내년 돼. 지방선거 중간평가라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 가장 그 중요한 고려 포인트라는 거는 개헌이 될 것 같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나온 개헌안과 관련해서 여기 국회의원님들 계시지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개헌안하고 국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개헌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내 삶에 밀착되어 네. 시민들은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여기 지금 혼재된 상황 속에서 어느 것으로 내년에 개헌을 갖고 투표할지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점이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중요한 위험 요인이자 기회 요인 두 가지 다 지금 갖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개헌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지방선거랑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뭐 여러 변수는 있지만 우리 쪽에 유리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죠. 대통령께서도 예. 그렇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그 지방선거 함께 동시에 이제 국민선거 치르자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6개월 있을, 8개월 있을 그 지방선거가 굉장히 그 낙관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승기를 잡느냐. 그러니까 이 국민선거, 그러니까 개헌을 굉장히 그렇죠. 악용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회 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시그널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줬죠. 예,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안 하면 정부가 직접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방분권은 반드시 하겠다. 네, 그렇죠. 지방분권은 예, 반드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국민이나 시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감은 하지만 네. 실제 내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예전에 무상급식 같은 거였거든요. 무상급식 아까 얘기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그 개헌이 그런 어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주제가 시민들에게는 와닿는 주제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뭐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도나 뭐 선거제도 뭐 이런 문제를 바꾸고 싶은데 네네. 과연 현실 정치에서 네네. 특히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개헌을 지방선거에서 악용할 야당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현실 가능성 있는 네네. 지방분권을 한번 그거라도 실현하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구조나 선거구제는 워낙 뜨거운 감자라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고 네.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강화 부분 그것만 좀 쟁점이 덜한 그것만 가지고 개헌 논의를 이제 같이 할 수는 있을 텐데 참 개헌이 어쨌든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근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돌발 변수들도 또 많이 있겠죠. 네네.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또 어떤 네. 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개헌이 여전히 돌발 변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시중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얘기에는 2단계 개헌을 할 것이다. 한 번 개헌하고 개헌 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6월 달에 네. 개헌? 네. 그 이후에 이후에 개헌이라는 거죠? 개헌. 네, 6월 네, 이전엔 개헌할 수 네, 없으니까. 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역대 지방선거 보면은 그 역대 지방선거 부분에 꼭 안보 이슈가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북핵이라든지 뭐 천안함 그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북한발 그 안보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셔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안보 이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돌발 변수로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경제 상황, 지금 경제 상황이 그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높거든요. 아, 좋죠. 네,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그 가계부채 문제나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최저임금 문제, 네,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예, 대형 이슈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혼자 이제 커버 못하고 정부가 커버 못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그렇죠. 네. 국회가 네, 입법과 예산을 입법하고, 통해서 이제 네.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입담으로 하지만 또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도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막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방송 안 듣겠지, 설마. 내년 2월에 이제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으로 잘 치르면 또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좀 시간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 2월. 예, 2월이지만 3월이고. 그래도 이번에 우리 이제 사드랑 뭐 외교적인 거 잘 풀어가고 경제가 좀 뒷받침이 돼주고 네네네. 뭐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도 이제 조금씩 해결 모드로 가면서 좋아지는 상승 모드로 가면서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르고 북한 선수들도 오고 상황이 잘 되면 물론 이제 2월하고 또 6월 사이에 4개월이라는 간격이 그렇죠. 있지만은 또 한 번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평창 올림픽 성공 여부도 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네. 그게 잘 해결되고 해결돼야죠. 예. 뭔가 청년들한테도 좀 희망이 생기고 네. 뭐 이런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또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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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는 진짜 조금 많이 좀 살펴봐 주시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 기업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장애인 기업 그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들이 전부 다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걱정하시죠.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네. 예. 정말 경제 정책은 좋기만 한 정책, 나쁘기만 한 정책도 없고 항상 양날의 칼로 작용을 하니까 최저임금 올리면서 또 그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제도들이 같이 따라 나와줘야죠. 예. 지금 저희 당의 정책위에서도 그 최저임금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제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아까도 우리 의총에서 네. 3조 예산 네. 준비하고 있고 뭐 임대차 그 계약 관련돼서도 저희가 새롭게 법안 내서 우리 자영업자들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제 그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어디로 갔냐?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가 예. 정말 3조가 나한테 오겠어? 이거거든. 그걸 좀 홍보를 어떻게 가는지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우리 의총에서도 얘기가 구체적으로 네, 좀 나왔는데요. 네네. 나중에 우리 한번 정책위 의장님이나 아니면 한번 우리 김태년 정책 의원님 모시고 한번 네, 의원들 모셔서 좀 촘촘한 네. 그런 대책들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거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서당캐에서 말한다. 최저임금제 3조는 우리한테 온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정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겸손하게 또 부지런하게 이제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 누님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가 뭐 경제도 잘 이끌고 가고 이래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지지자들이 좀 더 지금 뭐 충분히 결집하고 있는데 좀 더 유대감이 좀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나는 민주당이다. 네네.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제가 정당발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 되게 많이 맡고 있어요. 그 나는 민주당이다. 이거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왜 나는 민주당이다 이런 팻말 같은 거 인증을 음식점에도 붙여서 네, 또 네, 그런데 서로 가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 네. 그거는 거기에 그냥 무료 앱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 당원들끼리 이제 채팅도 가능하고 굉장히 괜찮은 앱이에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만 사는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렇게 점점 우리 세를 불려가지고 우리들만 살면 안 되고 공존을 해야죠. 지금 공산당이 9천만 명이라니까. 네. 아 진짜 그런가요? 공산당 9천만 명이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우리 인구의 2배가 넘지. 2배지 거의. 네. 그래서 당원 지도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하나의 정말
당원들을 엮어주는 그런 네. 좋은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나누지만은 네. 또 그냥 일상적인 어떤 뭐 동아리 같은 그런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치고 그다음에 그 외연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서 네. 지선을 승리로 이끄는 네. 그런 좀 힘이 되면 좋겠어요. 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윤영 소장님께서도 우리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좋게 나오잖아요. 네, 네. 많은 정치적인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경험도 많으시지만 정말 마지막에 좀 이렇게 불길한 얘기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정당이 어쩔 때 훅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발레로 아무래도 삼아야죠. 게이트가 연관이 되면 게이트. 이제 바로 한 방에 가죠. 권력형 게이트. 네, 네. 네, 그거는 뭐 우리 잘 할 거라 보고요. 그렇죠. 게이트는 예. 저는 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게이트가 자그마한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어도 뭐 대통령이나 뭐 예, 그런 어떤 큰 권력형 게이트는 없을 거라고 것이다. 저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요.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는 민주당이다라는 그런 게 정당 일체감 관련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중도층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그 20대, 30대, 40대들이 이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이 정당 지지 성향을 지금 바꾼 거거든요. 바꿔서 지금 민주당 그 주변에 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조금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네. 훅 가는 문제보다는 네. 이 사람들을 잘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그 민주당 정당 지지율의 핵심적인 지지율, 안 깨지는 지지율은 코어 지지율은 네, 한 20%? 예, 20%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15%? 14에서 그렇죠. 15%, 그러니까 14에서 한 17% 우리가 정도 그럴 되는데. 때도 상당히 저도 그 정당에 있었어요. 맞아. 얼마 전까지도. 네, 근데 지금 그게 2.5에서 4배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여서 네. 이 사람들이 빠지면 훅 가는 거거든요. 네. 예. 훅 안 가게 하려면 이 사람들을 정당 주변에 계속 안착시켜야 된다. 맞아요. 예, 그러려면은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정당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예.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약하게. 네네. 근데 갑자기 내가 정당을 지지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조금 이렇게 친근하게 정당을 지지하는 게 뭐 이상한 거 아니고 막 이렇게 뭐 공산당 뭐 이런 거 아니다. 네. 예전에 우리 정당 지지하면 특히 민주당 지지하면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생활 이슈랑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그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곳이다.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네. 박경민 의원님 부분입니다. 진짜 이제 앞으로 역할이 커져야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15% 정도는 이제 정말 정치적인 지향성이 뚜렷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층이고요. 그 이제 약간 지금 우리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확신에 차지는 않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계속 우리 그 바운더리 안에 이제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 만나서 뭐 어떤 정치적인 담론만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뭐 정말 프로야구도 같이 보러 갈 수 있고 축구 동아리 같이 하고 이런 그 어떤 관심사나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느슨해지는 느낌도 있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도 강화를 해야지 그럼요. 그런 일상적인 그러니까 것들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는 그쵸, 말씀이시잖아요. 공유할 네.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같이 잡고 네. 있어야지 점차 외연도 확장하고 또 들어와 있는 좀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뚜렷하지 않은 분들을 계속 품어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정책 만들어내고 우리 뭐 이미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계셨고 네. 우리 국회의원들도 사실 저는 매일 시장에서 막걸리 먹고 있어요. 네. 네. 또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계속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좋은 프로그램 우리 박경민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천재 소녀께서 네, 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면 이 지지율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 지방선거 압승해야 되는데 최근에 당원분들이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처럼만 해라.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전 가끔 대통령과 경쟁을 좀 해야겠구나. 농담입니다. 또 이런 얘기 농담인데 하여튼 정말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고 계셔서 저희 당이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게 뒷받침이 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할 때가 또 왔죠. 예, 네. 예. 원래 당이 뒷받침 잘 해드려야 네. 됩니다. 거꾸로 됐네.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요. 네네. 우리
이은영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당 이체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교훈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20, 40대가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진지한 어떤 내용적인 그런 것도 함께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워낙 그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많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 각 지역에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은 경선 후보자들이 거의 지금 8대 1에서 10대 1 정도의 굉장히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후보는 한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분들이 근데 이렇게 당내 경쟁을 치열하게 하시다 보면은 갈등. 예,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으시거든요. 내부의 그래서 적이 될 수도 있지. 그게 엄청 그 관리를 잘해야 맞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공천 예. 후유증이죠, 그게. 그게 그쵸 공천 후유증이죠. 네, 그래서 공천 끝나면 빨간 머리띠 묶고 탈당 이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관리가 지금 민주당이 가장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최근에 그 정발련인가요? 네, 정당 발전에 정발련 정발이 계시니까 예. 꼭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공천받지 못하고 1등과 2등에 어떤 평가가 있었다. 네. 이걸 확실히 좀 심어줘야 되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낙천되신 분들을 네. 당에서는 정말 따뜻하게 포용해주면 네. 그렇죠. 사실 그 공천 후유증이 최소화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제 경험상 낙천된 분에 대한 어떻게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지 못했어요. 예. 그냥 통보해서 당신이 왜 공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주로 떨어진 사람은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왜 떨어졌는지. 예. 그것을 사실 아직 투명성 있게 우리가 못했어요. 이번에 네. 그 이제 예선이 본선보다 훨씬 더 네. 치열한 그렇죠. 거의 양궁이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쇼트트랙 같이 그러니까 국내 대표 선수 되는 것이 이제 더 어려운 그런 양상인데 그만큼 쟁쟁한 후보들이 많다는 건 정말 행복한 고민이기는 하는데 근데 또 이제 한 분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하실 테니까 그분들이 정말 같이 뛰어주면서 힘이 되도록 네.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정발위에서 의원님 꼭이요. 네. 낙천자를 위한 예. 대책. 그분이 꼭좀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후보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 네. 정말 선당 후사 정신으로 같이 뛰어주는 그 시스템을 그런 방안을 좀 많이 강구해야 될 것 만약에 같습니다. 의원님 요청하시면 낙천자를 위해서 의원님과 저랑 가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그런 것도 우리 서당회도 네, 또 모셔서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하나 그렇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그 일반인들은 낙천했을 때 그 심리 상태나 감정을 잘 모르거든요. 의원님은 아마 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그걸 극복하시나요?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저는 당내 경선은 다 이겼는데요. 다 이기셨죠. 이겨봤는데, 본선에서. 근데 저는 그건 좀 알아요. 그러니까 뭐 네. 당에 그때 개파들이 있으니까 뭐 공천을 저는 이제 개파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막 공천이 항상 저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분명한 건 그거예요. 배신감. 아, 내가 평생 나의 청춘을 바치고 내가 모든 정성을 바쳤던 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어떤 개파 중심의 납득할 수 없는 공천 결과. 네. 그러면 자기가 그 당을 위해서 정말 어쩔 때는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오는 허탈감, 뭐 배신감. 이러다 보면 예전에 지금은 안 그래도 예전에 뭐 10대 전에 국회의원들이 공천 못 받으면요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정도로 전 너무 많이 강도가 봤어요. 세네요. 그러니까 공천 못 받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뭐 시름시름 앓으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언제 시대도 바뀌었고 뭐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최소화시켜야죠. 그렇네요.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우리 박경민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선거를 이제 8개월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시죠. 7개월. 네, 7개월. 예. 네. 청취자 여러분께. 네. 여기 나와서 이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각오가 새로워지네요. 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나,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그 뒤에서 뒷받침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좀 모범이 되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각오가 새로워지는 게 좋은데요. 네.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 때문에 그 서당회를 안 했는데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이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네. 저 스스로 반성도 하고 또 많은 손님들 모시면서 또 많이 배우면서 스스로 이제 일주일에 있었던 일이 자동으로 잘 정리가 되는데 40일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잖아요.
오늘 방송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서당캐야 영원하리. 네, 그럼 이제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28번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웠죠. 저의 당선은 그래도 여론 전문기관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웠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꽤 이변이었다. 네네.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기관들이 점점 바빠질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조사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컨설팅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선거 컨설팅을 하는 기관들은 이제 좀 바쁘죠. 바쁘죠. 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일 텐데, 네네. 전 여론조사를 안 봐도 그냥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그렇죠. 지금 칭찬받고 잘하고 있다. 네. 사실 그냥 실감이 나거든요. 다녀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 좋아졌다. 박근혜 때랑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어쩌면 저렇게 탈권위적으로 민생 행보를 잘하느냐. 이게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보는 거 느끼는 거와 네, 확실히 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계낸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게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요새 유행하는 말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역대 대통령이 보면 취임하고 반짝 여론이 고공행진을 하죠. 막 네. 80%, 70% 하다가 그 긴 시간은 못 버텨요. 그러다 몇 달 있다 이제 갑자기 네. 급락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6개월 가까이 고공행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뭘까요? 보통 네. 그 허니문 기간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많이 보내시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 고공행진 거의 지금 저희 10월 13일 14일 날 했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79.5%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어떤 비리 연루설이 있어서 네. 70대 초반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70%대가 지금 6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의 어떤 든든한 백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편하시잖아요. 예,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네.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멜라니아가 빵 터졌잖아요. 그 사진이 많이 났잖아요. 그때 거기 있었던 그 여학생들의 어떤 환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식 외교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요즘 이제 급식 뭐라고 하잖아요. 네. 걔네들이 그 약간 고고하고 잘 웃지 않는 그 멜라니아를 웃게 만든 네.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외교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해서 급식 외교 그런 급식 표현들도 외교. 굉장히 일부 재밌었습니다. 때도 급식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또 다른 완전 다른 맥락에서 급식이죠. 네. 특히 이제 그 김정희 여사께서 취임 초에 그 라면 먹고 가세요 굉장히 네, 히트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삼 전과라든지 화채라든지 이 음식을 소재로 한 그 식사 외교 네. 그런 거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이전 영부인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 그래서 사진 보셨어요? 네. 그 곡감 이렇게 말리는 네네네. 데서 네.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신 모습인데 정말 고즈넉하고 그 사진만 봐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 서당캐 초창기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유권자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정수 여사님이 저 당선되고 이제 당선 인사단인데 저를 그 2층 빌라에서 뭐 이거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전 통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했더니 축하해요 김용호 씨 하면서 이제 통장님 그랬더니 나 문재인 부인이에요. 이런 아주 근데 그때도 너무 소탈하고 딱 뵀는데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분이다. 그리고 꾸밈이 없다. 유쾌하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제 취임하시고 청와대 가실 때 이제 배웅하는데도 참 우리 홍은 이동의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네 분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론조사로 볼 때는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겠죠? 아직은 이제 관련 조사가 좀 진행되지 않았고. 아직 안 됐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 2, 3일 정도 뒤에 여론이 형성되는데 보통 이런 외교상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는 200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그 현재 이제 14년 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14년. 예, 14년. 주로 이제 정치조사랑 공공조사 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는 꽤 좀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인지도가 있는 회사고 그 정치권에서 최초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동향과 전망이라는 그 정치정보 리포트지를 발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인지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 여론조사 기관 하면은 당연히 네네. 이제 그 KSOI 예. 지금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여기도 이제 많이 하고 또 갤럽 리얼미터들 네. 많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조사 방식들이 조금 달라서 네. 갤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보수층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듯한 그리고 네. 리얼미터랑 KSOI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좀 호의적인 결과들을 그런 수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그 유선 무선 비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각 그 기관들이 언론사랑 공동조사 할 때 그 예. 언론사 이미지가 좀 투영되는 면도 있고 그렇고 뭐 예, 질문 좀. 방식이나 네네네, 질문 그 방식이나. 월딩을 어떻게 그렇죠. 했는지 그 각 기관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그 응답자들의 바이어스가 조금 형성되어지고 그럼 있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주로 어떤 언론 매체와 많이 하시죠? 저희는 지금 JTBC랑 지난번 아, 그 대선 기간에는 JTBC. 예,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럼 소장님은 그 20대 총선 때도 네네. 많은 우리 후보들에 예. 대한 여론조사도 해보셨겠어요. 지난 2016년에 네. 예,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이잖아요. 네네.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역시 듣보남이야. 죄송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전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될 줄 알았죠.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 죄송합니다. 예, 예. 그걸 근데 여쭤보실 것 듣보잡 같아갖고. 역시 듣보잡. 네, 아직 멀었어 제가. 왜 이렇게 네. 자기 비하적이나. 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아니, 근데 김영호 의원님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 오래 활동하고. 매번 떨어지는 놈으로. 네. 그 지역이 워낙 어려운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의 기저에는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을 이뤄낸 국민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항상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다가 그 거품이 금방 빠지는 이유가 이제 어느 대통령이든 취임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이제 원전 네네. 또 부동산 대책, 뭐 최저임금제 네네. 이걸 쭉 이제 털어놓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엔 수혜자도 있고 네, 또 그렇죠. 피해 보는 분도 있어서 이게 이제 국론이 분열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많은 정말 굵직굵직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정말 그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국민들이 현재는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요? 좀 더 하는 거를 지켜보고 워낙 그 탄핵이라는 그 촛불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일을 지금 치러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이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그 멜라니아 여사가 네. 굉장히 그 웃지를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굉장히 그 좀 친근하면서 큰 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멜라니아 여사를 굉장히 밝게, 따뜻하게. 예, 그렇죠. 따뜻하게 예, 웃게 이번에 만들어주셨거든요. 그 녹지원을 같이 산책하면서 네네네. 굉장히 그 살가운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네. 고충,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동병상련도 같이 나누신 것 같고, 저도 그 청와대의 그 오찬 여성 의원들 네. 그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정감 어린 그런 말씀과 이런 제스처. 과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에게는 이제 힘을 드리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평가를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럴 그렇게 것 예측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체감하는 것, 직관으로 느껴지는 게 거의 그 수치랑 일치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 직감도 그렇습니다. 3 내지 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국회 연설 때 네네. 한 3분의 2 정도 가량의 시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계속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언론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는 길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북한에 대한 어떤 원색적인 그런 비판보다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했잖아요. 굉장히 마일드하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 외교부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교적인 성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일본에 갔을 때 아베랑 골프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님은 골프를 안 치셔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처음에 살짝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아베가 골프를 같이 쳐서 얻은 게 없어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자 떨어졌다가 막 예, 그 벙커에만 계속 공이 가가지고 보통은 이제 골프에서는 그 주빈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네, 공을 그렇죠. 보내서 호젓하게 가면서 이제 어떤 담소를 나누는 건데 이 일본 골프 선수하고 계속 같이 다니고 트럼프는 거기는 이제 그랑 같은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는 아베는 계속 벙커만 쫓아다니면서 벙커에서 한번 미끄러지는 그 영상 때문에 완전히 다 우리 그 폭소가 터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골프를 통해서 얻은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가 훨씬 더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장면들을 많이 낸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트럼프 방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인기가 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많이 거라고 올라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주로 예측 불가능한 네네네. 정치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국회 연설 때도 직접